자, 자격증 처음 준비하실 것 같은데 환경 자격증의 개요소부터 학습 전략, 합격 전략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한 좀 소개를 드리는데요. 저는 지금 현재 에듀피디에서 이제 환경 전임으로 뭐 환경재 공무원서부터 수질대기 폐기물 산업위생, 산업보건지도사, 환경기능사, 토양, 자연생태, 정수시설, 또 소음 진도까지 환경 관련된 자격증은 뭐 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외부 출강, 뭐 대학교나 또 이제 중고등학교는 제가 진로 특강까지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방방곳곳 이제 돌아다니고 있고요. 유튜브 초록별 엔진 뭐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국내 유일무이 환경 진로 컨설팅을 여기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한 6년째 진행하고 있고 주 컨텐츠가 제가 매월 2번, 첫째 주, 셋째 주 수요일 밤 8시에 라이브로 환경진로 그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외에 환경 컨텐츠들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이버 카페 초록별 엔진 환경공원 고민 해결 운영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 고려대 환경과 분들은 자, 요 강의를 특강을 지금 듣고 계시니까 저 특강 들었었어요. 카페에 남겨주시면 제가 등업을 바로 2단계 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픈 채팅방에서도 실시간으로 환경진로 고민 상담을 우리 현직자하고 구직자 취준생이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유익한 그런 이제 커뮤니티가 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졸업하실 시즌쯤에 그때 이제 들어와 주시면 굉장히 유익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는데 첫 번째는 대기환경 자격증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두 번째는 자격증 합격 전략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대기환경 산업기사 일단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기환경 기사 산업기사가 가져야 되는 소양이 그대로 어디서 출제가 된다. 자격증 시험에서 출제가 된다. 자, 그래서 보게 되면 대기환경 기사 산업기사는요. 대기환경 및 오염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자, 그것을 판단을 해야 됩니다. 보통 뭘 가지고 판단하냐면 실험에 대한 여러분들 실험 과목 다 배우고 계시죠? 그러고 요거를 이제 법규적으로 기준치를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환경 기준을, 배출오염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실험과 법규를 통해서 판단하고 만약에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정화시설, 방지시설을 통해 갖고 기준치 이하로 내려주는 거. 요것이 바로 대기환경 기사, 산업기사가 해야 될 일이고 바로 미래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소양을 이 자격증에서 물어보고 있다.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 소양을 판단하기 위해서 과목이 이렇게 나뉘는데 이 과목은 참고로 이제 2026년에 시행될 대기환경 기사와 산업기사의 과목입니다. 현재 2025년 기준으로는 기사는 5과목이고 산업기사는 4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시점으로는 지금 3회차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3회차가 마지막 기사 5과목, 산업기사 4과목이 되겠고 2026년부터는 이제 대기환경 기사는 4과목, 산업기사는 3과목입니다. 어떤 과목이 혹시 빠진 줄 아시나요? 바로 법규 과목이 삭제됐다 아니면 어떤 과목에 포함이 됐을까요? 그렇죠. 포함이 됐습니다. 어디에 포함됐다? 대기환경관리 이 과목에 법규가 바로 포함이 됐습니다. 산업기사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면 선생님 이거 법규 과목 그러면 이거 어떻게 대비해야 되죠? 이전에는 아예 5과목의 법규가 있었기 때문에 이 한 과목이라는 걸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공부하면 평균도 많이 올릴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게 없어지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대비해야 되죠? 우리가 2025년에 수질환경 기사하고 산업기사는요 이미 법규가 지금 대기하고 마찬가지로 1과목에 포함이 되는 이런 과정을 거쳤었습니다. 자, 그때 제가 어떻게 예측을 했었냐면 25년 되기 전에 24년 후반기에
법규가 나오게 되면 이 한 과목에 20문제가 출제가 되거든요. 20문제 중에 한 2문제 내지 3문제 정도가 출제가 될 거다, 법규. 그러니까 이전에 20문제가 나오던 것이 2문제에서 3문제로 줄어드니까 공부해야 될 법규량이 어떻게 되겠어요? 법규량을 대폭 줄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법규력을 대폭 줄이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 요약 법규를 통해 가지고 제가 요 자료를 그래서 수질 같은 경우에는 다 만들어 놨고요. 대기는 이미 다 제작 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26년 이후에 시험을 보신다고 하더라도 뭐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으로 자료를 좀 제작을 해드리고 특별하게 우리 고려대 친구분들한테는 요 법규를 다 제가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카페에 그 가입만 해주시면 제가 그 필요한 자료들 그때 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약 법규로 좀 컴팩트하게 법규 공부하고 2-3문제는 그렇게 이제 대비하는 형태로 정리를 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2번째 과목이 뭐냐면 기사는 연소공학, 산업기사는 대기오염 방지기술인데 여기 안에 연소공학이 지금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기사는 이 과목이 둘로 나눠져 있죠. 그 다음에 대기오염 공정시험 기준, 여기서 실험에 대한 항목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산업기사는 3과목, 기사는 4과목으로 과목이 구성이 된다.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시험에 대한 개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험은요, 필기가 객관식이에요. 그래서 사지선다형으로 풀게 되고, 자, 지금 과목 수는 2026년 기준으로 기사가 총 4과목, 산업기사는 3과목으로 정리가 됐죠. 자, 문항수는 각 과목당 20문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사는 80, 산업기사는 60문항입니다. 자, 커트라인이 있는데 평균 60점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60점부터는 합격입니다. 59점부터는 이제 탈락이에요. 자, 그리고 과락이 있습니다. 어느 한 과목이라도 좀 소홀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에서 40점 미만이 되면은 평균이 넘어가더라도 그냥 불합격 처리가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산업기사 3과목 중에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이 떠버리면은 바로 불합격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골고루 공부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고. 자, 시험 시간은 한 과목당 30분입니다. 그러니까 기사는 4과목이니까 2시간. 산업기사는 3과목이니까 1시간 반 이렇게 되겠고요. 자, 응시자는 24년 기준으로 한 9,000명 기사가, 산업기사 1,500명입니다. 그래서 이거 들쭉날쭉 하는데 24년까지는 조금 증가 추세였다가 25년부터는 또 다시 이제 감소 추세로 좀 가고 있는 형태로 돼가고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합격률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비해서는 점점 낮아지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루라도 빨리 합격하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극단적으로 이제 2020년 이전에만 봤을 때, 요때는 실험 과목이 있었을 때거든요. 이때는 합격률이 무려 60% 이상이었는데, 이후 이제 실험이 폐지되고 100% 필답형으로 된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실기 합격률은 이제 낮아지고 있다. 근데 이제 대기 같은 경우에는 평균 한 40%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회차는 뭐 20%도 나오고, 좀 쉬운 회차는 40% 나오고,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자, 필기는 객관식, 실기는 주관식으로 구성이 돼 있고, 자, 요 2가지를 한 번에 준비하는 형태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준비 방법에 대해서 천천히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합격을 하려면 필기부터 합격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필기를 시험을 보실 때 여러분들 어떤 형태로 시험이 치러지냐면 22년 3회차부터는 우리가 모든 시험이 CBT로 변경이 됐습니다. CBT로.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더 빨리 바뀌었고요. CBT가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컴퓨터로 시험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운전면허 시험 보셨던 분들은 아실 텐데, 운전면허 이제 전자로 치러지죠. 그래가지고 답안지 제출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바로 합격, 불합격이 떠버리는 거예요. 지금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필기 시험은 기사든 산업기사든 답안지를 제출하는 순간 합격, 불합격이 바로 확인이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CBT 시험으로 됐을 때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바로 빅데이터에서 문제를 추출하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빅데이터라는 건 뭐냐면
여태까지 나온 기존의 기출들이 요 문제은행 안에 쫙 수록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랜덤하게 돌려가지고 랜덤으로 추출이 돼서 나옵니다. 그래갖고 어제 시험 본 사람하고 오늘 본 사람하고 내일 본 사람이 다 문제가 달라요. 자, 그러면 우리 빅데이터에서 추출이 됐었을 때 이때 전략을 어떻게 갖고 가야 되느냐. 제가 뒤에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미리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기존의 기출이 있습니다. 기존의 기출이 약 90%를 차지해요. 출제 비율에서. 그 다음 이제 신출 문제가 있습니다. 신출 문제라는 거는 아예 새로운 문제를 출제위원분들이 그 빅데이터 안에 집어넣고 얘도 랜덤하게 돌아가다가 임의로 출제가 되는 형태고, 자, 그리고 굉장히 과거의 기출인데 얘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기출 문제를 예를 들어서 한 10년치 봤는데 한 15년 된 기출이 나왔다. 그러면 처음 보는 유형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한 10%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선적으로 뭐를 정리를 해야 된다. 기존의 기출만 사실 정리해도 평균이 얼마나 그랬어요? 60점. 충분하다라는 거. 근데 쓸데없이 사실 요거까지 다 맞추려고 시간을 막 다 해야 할애를 하면은 그러면 사실 다른 중요한 공부를 할 시간이 굉장히 모자르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전략적으로 갖고 가야 되는데 그건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요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자, 요 컨셉을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되는데 자격증 시험하고 일반 시험하고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자, 일반 시험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계속 봐오던 시험의 형태입니다. 어떤 시험을 보셨죠? 등수가 매겨지는, 등급이 매겨지는 상대평가로 치러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상대평가로 치러질 때는 어떻게 돼야 제일 잘한 거예요? 이 실험은? 그렇지, 1등이 돼야 제일 잘한 겁니다. 그러니까 점수가 100점에 가까울수록 좋다라는 거죠. 출제 방식이 어떻게 돼요? 선생님 또는 교수님이 문제를 만들어서 출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시험의 구성은 쉬운 문제, 보통 문제, 어려운 문제고 100점이 될수록 좋은 시험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자격증 시험은 요거하고 다르다라는 겁니다. 어떤 차이? 절대평가라는 거야. 100명이 시험 봤는데 100명이 다 합격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100명이 다 합격하면 그 다음 회차의 난이도를 좀 조정할 수는 있겠지만은 행정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걸 받아들여야 되고, 출제 방식이 기존의 문제가 90%가 빅데이터에서 랜덤하게 추출이 되는 문제은행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험 구성은 똑같이 쉬운 문제, 보통 문제, 어려운 문제가 비율로 들어가 있고, 목표 점수는 이게 다르죠? 60점만 넘으면 60점부터는 합격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공부할 때 학습의 우선순위가 굉장히 중요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 시험은 어쨌든 100점이 목표 점수니까 맞출 것만 맞춰야지 하는 거는 나 그냥 중간 등수만 가겠다라는 거고, 내가 1등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거는 완벽하게 100% 암기를 하고 선생님, 교수님이 찍어준 여기서 시험 낼 거야 부분은 다 공부를 하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자격증은 잘 나오는 것, 흔히 얘기해서 빈출, 자주 나오는 문제부터 우선적으로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절대평가인 거 기억하고 문제인행인 거 기억하고 60점이 목표 점수인 거 기억하면 우선순위를 뭘로 잡아야 될지 딱 정리가 되는데 그것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기시험 대비는 이렇게 그랬는데 아까 문제 비중이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어요. 쉬운 문제, 보통 문제, 어려운 문제. 자, 그런데요, 우리 큐넷에서 산업인력공단에서 출제하는 모든 자격증 문제는, 자격증 시험은 비중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쉬운 문제가 30%, 보통 문제가 30%, 어려운 문제가 40%. 딱 요 비율로 출제가 된다라는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60점을 맞으려면 여러분들은 어떤 걸 정리를 먼저 해야죠? 당연히 바보가 아니라면은 쉬운 문제, 보통 문제를 먼저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야. 근데 이거 어디서 들어보신 적이 없죠?
그죠? 이거 알려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략을 딱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원래 일반 시험이면 100% 다 소화하려고 낑낑대야 됐지만은 자격증 시험에서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쉬운 보통 문제 먼저 다 정복하고 풀다가 어떤 챕터에서 1챕터에서 10문제 중에 한 8문제는 잘 풀리는데 2문제가 도저히 안 풀려. 그 2문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일단 체크하고 넘어가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 챕터에서 또 잘 풀리고 중요한 문제부터 먼저 습득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먼저 정리하고 한 회차, 한 회독을 끝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내가 개념이 정리되니까 체크해놨던 어려운 문제를 다시 들여다봐야, 또는 학창시절에 지금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하셨던 분들은 어려운 문제가 벌써 좀 슬슬 풀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은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쉬운 문제, 보통 문제는 풀리는데 어려운 문제가 잘 안 풀리는 경우, 이게 뭐 당연한 상황이에요. 자, 그런 경우에는 일단 한번 책을 다 넘기고 강의를 다 보고 그러고 나서 어려운 문제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그때는 이제 풀려요. 왜? 모든 과목들이 사실은 다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공학의 실력을 쌓아두면 원래 안 풀렸던 문제도 이제는 그 보이네? 이렇게 하면 풀 수 있을 것 같네?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려운 문제를 건들 수 있는데 다 건들 필요는 절대 없어요. 100점을 목표로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것이 이 자격증 시험입니다. 100점 맞으려면 거의 저만큼 공부해야 되거든요. 그거 너무나 천문학적인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권장드리고 싶지가 않고, 나중에는 뭐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여러분들 자격증 준비하는데 뭐 딱 3달이면 3달, 2달이면 2달 잡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많이 준비할 필요가 없고 딱 20%만 어려운 문제는 건드는 걸로. 그러면 충분하게 정리가 되죠. 자, 이렇게 좀 우리가 일단 기조를 잡아나가고 어려운 문제를 결국에는 맞춰나가야 돼요. 왜냐면 쉬운 문제, 보통 문제만 30, 30 맞춰갖고 60% 만들면 너무 좋겠지만 쉬운 문제에서도 틀릴 수 있어요, 없어요? 틀릴 수 있죠. 왜냐면 내가 공부했던 거 까먹었을 수가 있잖아요. 보통 문제에서 실수할 수도 있고. 그러면은 뭐 아슬아슬하게 58점 이렇게 떨어지니까 어려운 문제도 반드시 10% 20%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려운 문제가 어떻게 구성되느냐 보게 되면 결국 기초 개념과 개념이 합쳐진 복합 개념으로 한 문제가 출제, 또는 기초 개념인데 기초 공학적인 지식을 접목해 갖고 한 문제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응용 문제가 풀리게 되는데, 이 두 케이스는 어때요? 내가 쉬운 문제, 보통 문제를 아주 착실하게 잘하면, 빈틈없이 잘 해놓으면 어려운 문제까지 자연히 풀린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심화 개념인데 요거는 조금 공학적인 난이도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못 풀더라도 합격하는데 사실 문제가 없는 점수가 된다라는 거. 근데 풀다 보면, 요것도 계속 풀다 보면 심화 개념도 풀 수 있는 능력이 자연히 차근차근 배양이 된다라는 거.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응용 문제가 아니라 지엽적인 문제로 출제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어떤 내가 공학적인 실력을 쌓는다고 해도 못 맞추죠. 교재에 수록되지도 않은데 어디 뭐 이상한 전공서적에서 발췌해갖고 출제하는 경우가 있어요. 못 맞춥니다, 이거. 못 맞춰요. 그 다음에 출제수 매우 낮은 거. 20년 전에 한 번 나왔는데 그거 한 번 더 나오는 거예요. 못 맞춰요. 근데 안 맞춰도 돼요, 안 돼요? 자격증 시험은 안 맞춰도 된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평균이 60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적으로 기초 문제, 쉬운 문제, 보통 문제 잡고, 그걸 토대로 응용 문제 잡고, 그 다음에 지역적인 문제는 어떻게 해요? 그냥 넘어가거나 아니면 본인이 갖고 계신 종교에 기도를 하면서 3번입니까? 하고 찍어도 괜찮고. 근데 이거 설사 못 풀어도 괜찮다라는 걸 알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넘어갑니다. 시험 대비 그럼 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드리는데, 자, 우리가 쉬운 문제, 보통 문제, 그리고 기본 개념들을 통해 갖고 응용 문제까지 풀어내려면 처음에 필기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냐? 개념 정리를 잘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개념 정리를 잘 하다 보면은 뭘도 잘할 수 있게 되냐면 계산 문제도 잘 풀 수 있게 되고, 이해를 바탕으로 한 서술 문제, 단답 문제도 당연히 잘 풀 수 있게 되죠. 서술 문제, 단답 문제, 계산 문제, 이게 다 어디서 출제되는 거냐면
실기에서 출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과목 보여드렸었잖아요. 과목이 이제 26년 기준으로 어떻게 된다? 우리 기사 같은 경우에는 대기 오염 관리, 대기 환경 관리, 그 다음에 이제 방지 기술, 그 다음에 이제 공정시험 기준이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세 과목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중에 80%, 90% 출제를 차지하는 게 뭐냐? 바로 방지 기술과 대기 환경 관리예요. 여기서 이제 법규 과목은 빼고 법규가 나올 수도 있는데 나와봐야 뭐 한 문제 아니면 안 나오는 회차가 더 많아요. 자, 그렇다면 공정시험 기준이 하나가 남는데 이 과목은 뭐냐면요. 얘는 실험 과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00% 얘는 뭐다? 암기. 물론 기초 계산 문제가 여기 포함이 돼 있기도 합니다. 근데 걔는 1과목을 그냥 공부하는 과정에서 내가 이미 능력이 배양이 돼요. 그러면 그 문제 그냥 공정시험에서 그대로 그냥 풀리는 문제가 한두 문제가 나오고 나머지는 그냥 다 암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문제들이 다 뭐라는 거예요? 개념 문제, 이해 문제, 계산 문제라는 거지. 요것들이 아까 80에서 90%가 다 뭘로 나온다? 실기에서 그대로 출제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답이 나온다라는 거죠. 내가 필기 공부할 때부터 뭘 위주로 해야 된다라는 거야. 개념과 계산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게 가장 핵심이 된다라는 거예요. 거꾸로 이해하는 거 그냥 넘어가고 나 외우는 것만 그냥 외울래. 계산 문제 나왔는데 계산 문제 너무 어려워갖고 그냥 넘어가고 쉬운 계산만 풀래.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실기에서 80, 90%를 놓치니까 결과적으로 필기만 붙고 실기는 뽑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뭐 들어보셨겠는데 실기 유효기간이 실기 시험을 볼 때 필기 시험 그 면제 유효기간이 2년까지입니다. 자, 2년 동안 실기 시험을 통과를 못하면 그러면 필기부터 다시 봐야 된다. 이런 케이스를 너무 많이 봤어. 이런 안 좋은 케이스를. 그러다 보니까 필기 때부터 요 개념에 해당하는 계산 문제에 해당하는 1과목 대기환경관리랑 방지기술 2과목을 너무너무 잘해야 된다라는 거야. 기사 같은 경우에 이제 연소공학도 있죠. 연소공학까지. 너무 산업기사 위주로 좀 정리해드렸는데 요 연소공학이 결국 방지기술하고 합쳐지니까 산업기사에서는 기사에서는 요 세 과목이 주요가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계산 문제, 개념 문제가 주요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개념 정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하나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왜? 실기까지 한 번에 대비하려면. 그 다음에 계산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기초부터 천천히 다져야지만이 나중에 응용 문제를 어떻게 해서 풀 수 있다. 개념 2가지가 합쳐지는 문제. 개념에다가 기초 지식이 합쳐지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출제되기 때문에 기초를 잘 다져놔야 실기까지 한 번에 합격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개념 학습 예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보일 샤를의 법칙으로 좀 제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먼저 보일 샤를 법칙 보게 되면은 보일의 법칙은 기체의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한다라는 법칙이에요. 그 다음에 샤를의 법칙은 기체의 부피는 온도에 비례한다라는 법칙입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법칙은 기체에만 적용됩니다. 그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풍선이 있다라고 했을 때 풍선에 압력을 가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풍선을 제가 누르면 풍선의 부피가 작아지죠. 그래서 압력에 반비례한다라는 거예요. 압력이 커지면 부피는 작아진다. 풍선에다가 제가 그 주변에 열을 가하면 풍선이 팽창합니다. 왜? 풍선 안에 있는 기체가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기체 부피는 온도에 비례하기 때문에 온도가 커지면 기체 부피가 커진다는 거야. 자, 요게 이제 보일-샤를의 법칙 간단하게 정리한 거고. 그 다음 이제 유량. 유량은 부피라는 개념을 시간으로 나눠주면 유량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유량을 또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단면적 곱하기 속도를 하면은 유량이에요. 여러분들 뭐 다 배웠죠? 한 번 더 정리한다 생각하시고. 제가 이 예시를 왜 들었냐면 지금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요거 이해되셨으면 여러분들
대기환경 산업기사 기사 합격할 소양이 충분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 이 자격증 시험이라는 거는요, 여기서 수학적 개념이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한 중학교 수학 정도 수준이에요. 네, 정말로. 뭐 여기서 문제 푸는데 진짜 내가 막 수리 1등급 나올 정도로 공부하고 1등급도 아니면 등급으로 따지면 한 3, 4등급 될 건가요? 그 정도. 나머지는 다 뭐다? 어려운 공부가 아니라 많이 공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꼭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자, 그러면 요 개념을 딱 정리하고 문제가 풀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기출로 나올 만한 내용들인데, 자, 1번. 보일-샤를 법칙에 의거. 온도가 증가하면 물의 부피는 커진다.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물이라고 그랬어요? 물의 부피도, 물도 온도 증가하면 부피 커지지 않아요? 부피 커지는 건 맞는데 그걸 보일-샤를의 법칙으로 설명할 수는 없어요. 왜? 보일-샤를 법칙은 어디에만 적용된다? 고체, 액체, 기체 중에 기체에만 적용된다. 그래서 물은 우리 액체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법칙으로 설명을 못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온도가 커지면 기체 내의 오염물질 농도는 낮아진다. 맞아요, 틀려요? 농도가 낮아진다, 커진다. 오염물질을 제가 이제 질량 상태라고 좀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 오염물질은 질량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먼지 같이 먼지 농도가 10mg/세 세제곱미터 뭐 이렇게 있었다고 해볼게요. 자, 그랬을 때 온도가 커지면 이 먼지 농도는 낮아진다. 맞아요, 틀려요? 맞다. 이거 뭘로 설명할 수 있죠? 아까 샤를의 법칙으로. 샤를의 법칙에 의해 가지고 온도가 커지면 기체의 부피는 어떻게 된다? 커진다.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1세제곱미터짜리 1m, 1m, 1m 가로, 세로, 높이 1m짜리 박스가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안에 먼지가 10mg이 돌아다녀요. 자, 그런데 이 박스의 온도가 올라가면 기체의 부피는 커지죠. 그러면 이 박스 자체 부피가 커진다는 거야. 그러면 얘가 1세제곱미터가 아니라 더 커진 세제곱미터가 된다는 거야. 그 안에서 똑같이 먼지는 10mg이니까 농도는 작아지는 거 맞죠. 그래서 2번 맞다라는 거야.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체류 시간은 부피 나누기 유량이다. 맞을까요? 유량의 개념은 뭐였었죠? 부피 나누기 시간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유량이 아까 부피 나누기 시간이다. 그러면 거꾸로 시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리 바꿔주면은 부피 나누기 유량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쵸? 네. 이렇게 해서 부피 나누기 유량 맞겠네요. 그쵸? 시간은.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인데 유량 10세제곱미터/s 유속 2m/s를 만족하는 관의 단면적은 그랬습니다. 관의 단면적. 자, 아까 유량 어떤 개념으로 설명했죠? 유량은 단면적 곱하기 유속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반대로 또 단면적을 물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단면적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죠? 유량 나누기 유속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집어넣어 보면 유량이 10이고 유속이 2죠. 그러면 이 단면적 얼마 되는 거예요? 5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구할 수 있겠지, 그죠? 해가지고 지금 1, 2, 3, 4번 제가 아주 잠깐 개념 설명드렸는데 풀려요, 안 풀려요? 풀리죠. 지금 바로는 좀 헷갈렸다 하더라도 이해되죠, 그죠? 이렇게 이해되는 정도의 수준이면 이 정도의 내용을 어떻게 공부하면 된다? 깊숙이 많이 공부하는 게 자격증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자격증이라는 거 겁내지 마시고 차분하게 내가 시간 배분을 해두고 하루에 내가 최소 2시간 이상 2개월 이상 공부할 수 있겠는데 그러면 합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 배분만 잘 해두시면 대신에 많이 공부하니까 뭐가 중요하다? 굉장히 복습이 중요해지는 시험이 된다는 거죠. 공부하던 거를 까먹으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전략을 우리가 세워둬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우리 필기 시험 대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디테일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비중을 보게 되면 쉬운 문제가 몇 퍼센트라고 그랬죠? 30%. 보통 문제가 30%. 그리고 어려운 문제가 몇 퍼센트? 40%가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진짜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걔가 한 10%가 되는데 그 10%까지 해결하고 싶나요? 해결 또 해야 됩니다. 왜? 여러분들의 확실한 합격으로 해서. 그래서 그 10%까지 해결하는 방법은 아까 어려운 문제가 40%가 구성이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좀 허점이 있는 겁니다. 자, 쉬운 문제가 아까 30%, 보통 문제가 30%, 어려운 문제가 40이라고 했었는데 이거 그래가지고 많은 이제 수험생 분들이 시험을 보게 되면 그냥 막 40점, 30점 터무니없는 점수로 불합격하는 게 아니고 불합격하는 분들 점수를 보게 되면 뭐 55점 평균, 58점, 59점 이런 점수가 진짜 많아요. 진짜로. 그 이유가 뭐다? 쉬운 문제, 보통 문제가 총 합쳐서 60%고 여기서 몇 문제 틀리고 뭐 여기 좀 맞출 수도 있고 그러면 60점 좀 안 되게 이렇게 설계를 해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는 반드시 우리가 어느 정도 일부는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자, 그 중에서 약 10% 정도가 여기 중에 10%죠. 자, 10%가 그러니까 전체의 10%가 10문제 중에 한 문제가 매우 어려운 문제로 구성이 된다. 자, 매우 어려운 문제. 자, 그러면 아까는 이거 그냥 버려도 사실 상관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맞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맞춰야 되는 거를 먼저 맞춰야 됩니다. 반드시 10문제 중에 9문제를 맞춰야 돼요. 이게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한 문제까지도 여러분들이 간혹 맞춰주면 어떻게 되죠? 합격이 아주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문제에 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 노하우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자격증 시험 보게 되면은 어려운 문제의 유형이 제가 여태까지 기출문제만 분석하지 않습니까? 두 가지로 좀 나뉘게 돼요. 자, 첫 번째는 뭐냐? 지문이 막 나오는데 첫 번째 1번 보기 읽으니까 공부하면은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건 뭐 봤던 거네. 넘어가고 뭐 예를 들어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공부하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맞네. 2번 보니까 이거 맞는 거네. 3번 보니까 이게 맞잖아. 했는데 4번 보니까 아예 진정 처음 보는 보기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자, 이러한 유형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니까 지문이 나왔어요.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또 이렇게 나왔는데 1번 딱 봤는데 뭐야 하는 보기가 나온 거예요. 처음 보는 내용?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2번 보니까 이것도 모르겠어. 3번 보니까 얘도 모르겠다. 근데 4번 보니까 얘는 이게 봤던 거예요. 이런 두 가지 어려운 문제의 유형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답이 어떻게 형성이 되냐? 바로 이 첫 번째 경우에는 매우 어려운 보기. 요 보기가 답이 될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세 가지가 어렵고 하나가 내가 봤던 내용이면은 그게 답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얘네들도 무슨 가정하에 여러분들이 풀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공부를 해야 공부하면 알 수 있는 내용을 체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10문제 중에 9문제를 내가 맞출 수 있는 실력이 가까워지면 질수록 어려운 문제까지도 이렇게 매우 어려운 문제도 요령껏 대비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공부를 안 했으면은 매우 어렵네. 이거 어려운 문제인가 보다. 2번 보기 봤는데 모르겠는데? 이거 알겠다. 근데 사실은 내가 공부를 얼마 안 해가지고 하나만 알고 있는 거예요, 보기를. 그럼 원래 풀 수 있는 문제였는데도 이런 유형도 아니었는데도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풀 수 있는 것도 처음에 우리 아까 얘기했던 맞춰야 되는 거를 반드시 맞추고 요게 해소가 됐을 때 저 매우 어려운 문제까지
풀 수 있는 요령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나 또 정리할 수가 있고, 그 다음 이제 CBT 시험 대비하는 거. 제가 앞에서 살짝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본격적으로 말씀 좀 한번 드려볼게요. 자, CBT로 다 바뀌었다. CBT는 문제은행식으로 형태가 출제가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자, 문제은행 형태로 출제가 된다라는 거는 기존 문제가 90%. 그 다음에 신출 문제, 과거 문제가 한 10%가 출제가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이렇게 됐었을 때 더더욱 우리는 뭐가 중요해진다? 빈출 문제, 소위 계속 자주 나오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진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선생님, 뭐가 빈출 문제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죠? 요거는 제가 그래서 빈출 문제 특강을 과목별로 다 만들어 놨습니다. 해가지고, 요거 수질 대기는 자료를 좀 다 만들어 놨거든요. 그리고 무료로 지금 카페에 다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페에 등록만 하시면은 요 빈출 문제, 요걸 그대로 그냥 다운받으셔갖고 정리할 수가 있다. 다만 이 빈출 문제도 뭐가 바탕이 돼야 돼요. 개념 정리하고 계산 문제도 다 풀 수 있는 능력이 돼야지 요 문제만 뭐 달달 외우면 필기는 붙을 수 있어. 너 실기 때 또 공부를 새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빈출 문제를 잘 정리하면서 빈출 문제를 확실하게 이해해서 풀 수 있는 능력을 필기서부터 배양을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CBT 시험 문제은행의 형태가 됐다고 했을 때 우리 어떻게 될수록 유리하다라는 거죠? 많은 문제 푸는 게 사실 좋다라는 거야. 많이 풀면 풀수록 그 문제가 또 문제은행에 들어있으니까 풀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데 요거를 전략적으로 갖고 가려면 빈출 문제를 우선적으로 접목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문제은행에 있는 기본 문제들 정복해 나가면 내가 벌써 평균 60점, 70점, 80점으로 올라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CBT 시험은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실기는 벌써 요 컨텐츠를 진행을 했고, 필기도 요 컨텐츠를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문풀이라고 이 문제는 꼭 풀고 시험장에 들어가자. 초빈출 문제만 제가 엄선을 해가지고, 사실은 빈출 문제도 다 엄선해서 빈출 문제 이제 자료 올려드리고 강의 이제 올려드리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초빈출 문제만 정리를 해가지고 요것도 이제 자료를 이제 올려드릴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문풀 만들어지면 요것도 이제 다 카페에다가 업로드를 해둘 테니까 그대로 요거 우선적으로 정리하시면 여러분들 일단 탄탄한 점수층을 확보하실 수가 있다. 그렇게 CBT 시험 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방지 기술에 대해서 한번 잡고 가겠습니다. 방지 기술은 수질이든 대기든 너무너무 중요한 과목이에요. 왜 그럴까요? 제가 아까 실기시험 중에서 실기시험에 앞에 1과목 대기환경 관리하고 그 다음에 2과목이 되는 대기오염 방지 기술, 이 두 과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게는 80%, 많게는 90%나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방지 기술만 사실상 잘해놔도 실기시험에 약 40, 50%는 벌써 해결이 되는 거고, 거꾸로 얘기하면 방지 기술이 해결이 안 되면 최종 합격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만큼 방지 기술 너무너무 중요한데, 방지 기술에 대해서 특히 여러분들 다 이제 전공을 하고 계시니까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계세요. 방지 기술 내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 진짜 어려웠었는데, 대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 뭐 집진 기술, 그 다음에 유해가스 처리, 쉬웠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막 할 거 많고. 자, 그래가지고, 이거 어려운데 잘못 선택했는데 대기 잘못 선택한 거 아니야? 이런 분들도 계세요. 자, 그런데 이 편견을 제가 확실히 깨드리겠습니다. 방지 기술 어렵다, 쉽다. 어렵지가 않다라는 거야. 자, 그런데 왜 부담스러워하냐? 어려운 게 아니고 할 게 많다라는 거죠. 방지 기술은. 할 게 많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인지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인지를 해야 되고, 인지가 됐다라면 어떤 준비가 됐겠죠? 할 게 많으니까. 예를 들어 갖고 뭐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하루치가 아니라 10일치예요.
10일 동안 내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거 이틀 전에 가서 할 수 있어요? 못하죠. 적어도 10일 할 수 있는 스케줄을 내가 미리 정리를 해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기사시험, 우리가 산업기사시험 준비할 때도 반드시 방지 기술을 우리가 정복해야 되기 때문에 꾸준히 해야 되고, 이 꾸준히 할 수 있는 뭘 준비해놔야 된다? 스케줄을 준비를 해놔야 된다. 자, 특히나 우리 자격증 시험 공부할 때는 항상 달콤한 시간들이에요. 어떨 때냐? 지금 산업기사 여러분들 준비하신다 그러면은 여름방학에 준비하게 되는 거죠. 여름방학. 이거 얼마나 달콤한 시간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내년 1회차에 준비한다.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4학년 때 기사시험 준비한다. 그때도 언제예요? 겨울방학 시즌입니다. 얼마나 달콤한 시간입니까? 자, 그런데 요 달콤한 시간을 조금만 할애하면, 자, 흔히 공부를 하면은 나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 되고, 그 시간이 그 다음에 불행한 시간이 되고, 뭐 인생이 막 완전히 뭐 감옥에 갇힌 뭐 그런 이제 착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 생각보다 설렁설렁하면은 계속 내 마음이 지옥이거든요. 시간은 시간대로 묶이고 제대로 놀지도 못하고 자격증도 못 따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야. 근데 확실하게 내가 이 방학 동안에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몰입하잖아요. 몰입하는 동안 즐겁습니다. 굉장히 즐거워요. 제가 장담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시간이 간 줄도 몰라요. 그게 몰입하다 보면.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분명히 장담 드릴 수 있는 거는, 자격증은 이제 처음 준비하실 텐데 환경 자격증이라는 게 딱 취득이 됐다. 합격이 딱 나오는 그 순간에, 발표나는 순간에 어떤 기분이 드냐? 아주 행복한 기분이 듭니다. 그게 사실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면, 여러분들의 인재 이력서에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한 줄이 생긴다는 거예요. 정말로. 뭐 아직 졸업장을 따기 이전이니까 정말 이력서에 운전면허는 사실 사람들 다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운전면허 말고 실질적으로 내 스펙으로 한 줄 쓸 수 있는 뭐가 딱 생긴다. 그게 이제 자격증이 되는 거죠. 굉장히 기분이 좋아져. 나라는 사람의 가치가 올라갔다라는 그런 기분이 막 들거든요. 그래서 요 방학만 딱 몰입해서 보내면 그 시간도 굉장히 달콤하고. 자, 제가 무슨 말씀을 반드시 드리고 싶냐면, 방지 기술 할 게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만큼 시간을 많이 배분해 놔야 되고 꾸준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주일 공부하는데 월화수목금 탱탱 놀고 토일 그냥 죽어라 공부하는 거예요. 토일 뭐 하루에 막 8시간씩. 응? 그리고 토일 다 하면 얼마죠? 16시간. 이것도 의미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주일을 보내는데 월요일에 2시간, 화요일 2시간, 수요일 2시간, 목요일 2시간, 금요일 2시간. 그러고 그냥 주말은 쉬고. 뭐가 더 효율적일까요? 시간은 여기가 16시간이 더 많은데 두 번째 후자 케이스가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까먹는다라는 거예요. 이 자격증 시험은.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하면서 계속 안 까먹게. 그 다음에 과목당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어제 공부하고 또 오늘 공부하고 내일 공부하면 공부가 점점 탄력이 붙는 거를 여러분들이 느끼실 거예요. 용어가 봤던 게 또 나오고 계산 문제 뭐 개념만 달라졌는데 비슷하게 다녀온 사람은 풀리고 이런 게 계속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탄력이 붙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2시간 해도 나중에는 50페이지 공부할 거 막 100페이지 공부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요렇게 스케줄을 잡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여름방학, 겨울방학 내가 딱 공부하기로 잡았으면 스케줄은 좀 정리를 해야 돼요. 내가 그때 약속 있다 그러면 진짜 중요한 거 빼고는 좀 나 방학 뒤에 좀 만나자. 사람들한테 다 많이 공유를 하시고, 나 지금 자격증 공부 준비하고 있어. 그러니까 2달만 우리 2달 뒤에 만나자. 그 다음에 나 요번에 자격증 꼭 딸 거니까 못하면은 뭐 나한테 막 뭐라고 해. 뭐 이런 식으로 공표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스케줄을 정리하시고 꾸준히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해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일반 공부가 아니라 자격증을 공부하면서 알게 된 이 노하우들 좀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틀린 문제에 별표를 하는데
이 별표는 그냥 별표가 아니고요. 연필이나 샤프로 틀린 문제에 별표를 하면서 학습하는 방법을 권장을 드립니다. 아니, 선생님, 틀린 문제 별표하는 거 뭐 당연한 거 아닌가요? 유치원 때부터 하는 거 아닌가요? 자, 근데 다른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 안 틀린 문제는 체크를 안 한다라는 특징이 숨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개념 공부하고 그냥 빡 바로 맞춰버리는 문제 있죠. 헷갈리다 맞추는 문제도 있고, 심지어 막 찍어서 맞추는 문제도 있을 거야. 자, 그런데 그런 애들을 다 넘어가 버린다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자격증 공부할 때는 틀린 문제만 체크를 하는 거야. 틀린 문제만 별표를 치는 거야. 왜? 헷갈리다 맞추고 찍어서 맞춘 거는 결국 시험장에서도 헷갈리다 맞추고 찍어서 맞추게 돼요.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것까지 꼼꼼하게 다 살펴볼 시간이 없습니다. 자격증은. 최대한 많은 문제를 학습해야 돼요. CBT 형식으로 바뀐 다음에 더더욱 문제은행식으로 내가 맞출 수 있는 비중을 우점하려면 최대한 많은 문제와 노출이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틀린 문제 별표하고 체크하고 쭉쭉쭉 넘어가고 나중에 한 3일 뒤에, 일주일 뒤에 틀린 문제 별표 체크한 것만 다시 보는 거예요. 그거를 다시 풀어봅니다. 자, 여기에 체크해놨으니까 풀이 과정은 없죠? 그럼 다시 풀었는데 어떻게 될까요? 10중 8구 또 틀려요, 그 문제. 자, 그러면 또 3일 뒤에 또 풀어봅니다. 그리고 풀이 보고, 이리서 틀렸었는데? 그러다 보면 세 번째 풀 때, 다섯 번째 풀 때 맞추게 되는 순간이 생겨요. 그 순간이 뭐다? 내가 레벨업이 되는 순간이에요. 그 순간을 여러 번 맞이하면 많이 맞이할 것도 없습니다. 10문제 맞이하다 보면 공학 기초가 없던 분이 기초가 생기고요. 20문제, 30문제, 50문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응용 문제가 하나씩 풀리기 시작하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나? 이제 실기까지 벌써 내가 실력이 배양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틀린 문제 별표하고 요거를 3일 뒤에, 일주일 뒤에 다시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공식 정리 노트. 자, 대기환경 기사산업기사. 공식의 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굉장히 여러분들이 이제 외울 공식들이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요 안에서는. 자, 그 공식들을 따로 정리할 수 있는 노트. 손노트로 정리하면은 제일 좋고요. 요거 귀찮은데 만들어 주시면 안 되나요? 그럴 줄 알고 제가 다 만들어 놨어요. 이미 한 6년 전에. 그래서 이 노트도 다 카페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에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그대로 그거를 이제 사용하셔도 되고, 거기에 약간 내가 이제 가공만 좀 해갖고 쓰셔도 괜찮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공학도의 마음이에요. 공학도의 마음. 내가 공부를 함에 있어가지고, 요런 개념, 어려운 개념 나왔는데, 이거 도대체 무슨 얘기야? 하면서 공부를 받아들이는 거 하고, 반대로, 이런 개념 나왔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기일까? 하면서 호기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 이거 천지 차이거든요. 자, 올해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그 기간,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세 달이든, 자, 딱 공학도의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기를 공부한다 그러면 고기를 구워 먹는 과정에서도 막 연기가 나오네? 그러면 여기에 질소산화물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고기가 좀 탔는데? 거기 벤조 에이프렌이 거기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거 발암물질인데? 뭐 이런 좀 미친 소리 듣더라도 두 달 동안은 그런 공학도의 마음, 완전히 공학에 젖어 있다는 마음. 자,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책과 강의를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어려운 용어들도 이제는 조금씩 친숙해져요. 그리고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열린 마음이 생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볼 거 두 개 보게 되고, 세 개 보게 되고, 네 개 보게 되고, 요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딱 자격증 준비 기간에만 공학도의 마음, 열린 학습의 마음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노하우를 좀 전달을 드리고요. 자, 응용 문제가요. 여러분들 별게 아닙니다. 개념과 개념이 만난다고 했어요. 개념에다가 공학의 기초가 들어가는데 그랬을 때 약간 어떤 문제라고 평가가 되냐면 이거 함정 문제네. 원래 그냥 푸는 건데 온압 보정이 하나 들어갔네. 온도 보정이 하나 들어갔네. 그런 식으로 응용 문제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응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드린다? 기초 개념을 탄탄하게 이해함으로써 하나씩 풀게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그 응용 문제 풀 수 있게끔 제가 다양한 기초 컨텐츠들 올려드릴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컨텐츠들이 있어요. 여태까지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공식 정리집. 공식 정리집 그거 만들어주시면 안 되나요? 그래서 만들었고요. 빈출 문제 특강 해주시면 안 되나요? 그래서 만들었고요. 그러면 진짜 초빈출도 만들면 안 되나요? 그래서 이문풀 컨텐츠도 만든 거고요. 그 다음 이제 Q&A 특강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질문 주시면 그 영상으로 답변 드리는. 이제 글로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영상으로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그렇게도 또 만들어 드렸고. 기타 등등 여러분들이 학습하시면서 필요한 컨텐츠가 있다라고 하면 그걸 만드는 과정이 제가 살아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요청해 주시면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니즈를 채워드릴 수 있는 컨텐츠 만들어 드리고,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데 Q&A입니다. 질문 답변. 여러분들의 합격의 그날까지 저는 끝까지 함께 할 건데,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 Q&A를 이거를 너무 좋은데 시험 전날에 아주 그냥 밤에 그때 막 수두룩하게 갑자기 막 10문제씩 질문을 막 하는 거예요. 밤 10시에 내일 9시에 시험인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저는 해드릴 수 있죠, 답변을. 그런데 이거를 답변을 받은 그 질문자는 어떤 마음일 거예요? 그냥 내 마음 멘탈 관리하려고 불안해서 막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전날 밤에 10문제를 해설을 받고 정리한다고 내 머릿속에 정리가 될까요? 일부는 정리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정리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제일 베스트는 뭐예요?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될 수 있으면 이걸 날짜를 바꾸라는 거죠. 전날이 아니라 요거를 한 달 전으로 바꾸는 거죠. 요거를 2주 전으로 바꾸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넉넉하게 차분하게 개념들 다 정리하고 빈틈 다 보완하고 그리고 시험장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 미리미리 차분히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Q&A도 중요하지만은 미리미리 질문을 통해 가지고 해결을 하자.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합격의 그날까지 끝까지 함께 할 거니까 특히나 이제 Q&A 미리미리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지 말고 앓지 말고 언제든지 Q&A 물어보시면 되겠고요. 물어볼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창구 안내 드리면서 우리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입니다. 초록별 엔진 채널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매월 첫째 주, 셋째 주 수요일 밤 8시에 라이브로 환경 진로 특강 진행하고 있는데 요때 제가 실기 시험 대비 또는 필기 관련해서 제가 뭐 라이브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또 이제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카페 초록별 엔진의 환경공학 고민 해결. 여기 들어와 주시면은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등업을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료들도 편안하게 다운받으시고, Q&A도 사실상 카페에다 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면 카페는 제 핸드폰 알람이 뜨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빠르고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다. 사진 올리기도 쉽고요. 자, 그 다음에 기타 좀 시크릿한 질문, 뭐 학업 고민, 진로 고민, 진학 고민 등등등 이런 이제 시크릿한 고민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또 메일로 겟업 그린 네이버거든요. 여기로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편하신 경로로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 대기 환경 산업기사 또 기사 26년까지 대비할 수 있는 합격 전략 쭉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나 이제 강좌를 듣고도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 언제든지 우리 카페로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